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2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오전 강의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관련된 영상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롯데그룹이 최근에 말이 많죠.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주요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롯데그룹 자체가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도 좀 질문이 몇 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롯데 계열사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물론 저도 한 기업 정도는 롯데 계열사,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롯데 계열사 중에 하나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롯데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롯데그룹에서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영향을 받을 만한 기타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롯데그룹이 이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짚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가시죠. 네, 지금 첫 번째로 보고 계시는 화면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입니다. 지금 지배구조가 가장 최근 기준으로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기업은 4개 정도 계열사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4개 정도를 주로 보려고 하고요. 롯데케미칼부터 볼 겁니다. 롯데케미칼이 아마 발등에 가장 불이 좀 세게 떨어진 그런 기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건설 보여드릴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롯데지주, 그리고 호텔 롯데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지배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거죠. 롯데지주가 사실은 롯데그룹의 지주사가 아니라는 거죠. 롯데지주 위에 롯데지주의 11%를 들고 있는 호텔 롯데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호텔 롯데 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 회사가 아니죠. 롯데홀딩스,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들어와 있고, 그 위에 또 일본의 광윤사라고 하는 오너들의 개인 회사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봤을 때 실질적인 지주사는 일본 쪽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롯데 지주라고 하는 회사는 약간 SK 스퀘어 같은 중간 지주 회사 같은 느낌이 강하다는 거 좀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 소집도 했을 만큼 아마 굉장히 가장 사안이 조금 급박한 그런 회사일 것 같은데요. 먼저 부채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가지고 왔고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부채 총계가 반올림해서 15조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저희가 한번 세볼게요. 유동성, 비유동성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갚아야 되는 금융부채, 차입부채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차입금 및 사채라고 해서 5조 2천억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비유동, 차입금 및 사채 해서 5조 5천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하면 한 10조 7천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리스 부채 이런 건 그냥 빼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이 연결 차원에서 갚아야 되는 차입금하고 사채가 총 10조 7천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 10조 7천억을 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유동자산 내역들하고 비유동자산 내역을 아주 조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간혹 착각하시는 게 유동 비율을 생각을 하시면서 유동 부채에 비해서 유동 자산이 그냥 많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 자산 중에서도 진짜 기업이 현금처럼 그리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따로 더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고 보수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현금이 한 2조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반올림 하겠습니다. 2조 정도 있고요. 단기 금융 상품도 한 2조 정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을 포함시키셔도 되고 안 시키셔도 되는데, 최대한 롯데케미칼 편을 한번 들어보죠. 이 매출 채권을 최대한 빠르게 현금할 수 있다라고 치고 2조라고 칠게요. 그러면 2조, 2조, 2조 해서 6조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기타 펄과손익 공정가치 금융예산 이런 것들도 보통 사실은 계열사 목적 차원에서 들고 있는 그런 지분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더하지 않고 당장 현금, 단기금융 상품, 그리고 매출 채권 이렇게 더해서 한 6조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 만기에 상관없이 일단은 갚아야 되는 부채가 10조 6천억 정도가 있었어요. 10조 6천억 정도를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당장 들고 있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한 6조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가 부족하다는 거죠.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롯데케미칼이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고요. 이게 4조 정도의 빵꾸가 난다고 해서 당장 기업이 망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현금 흐름으로 그거를 이자하고 원금과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또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하고
뭐 대환이나 차환을 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방법 전략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4조의 뻥꾸가 난다는 것만 가지고 바로 뭐 롯데케미칼이 부도다 이렇게 언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 회사가 지금 창출하고 있는 현금 흐름 혹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 적어도 이자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감당을 해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살펴보시면 지금 손익계산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요. 매출이 15조 5천억이 났고요. 매출 원가가 15조 2천억이 났는데 판관비가 9천억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 손실이 3분기 누적으로 6,600억 났어요. 이거 연율화하면 곱하기 3분의 4를 해야 되니까 연 1조 정도의 적자가 올해는 예상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손익이 좋지 못했던 거, 그리고 현재 롯데케미칼은 기초화학, 뭐 에틸렌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치고 물량 공세를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내년에도 기초화학 쪽에서 우리가 뭔가 그렇게 회복, 유의미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 최소 1년 이상을 롯데케미칼이 현금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롯데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현금할 수 있는 자산에 비해서 4조가 많다라고 하는 걸 조금 문제시해서 받아들여 볼 만한 거죠. 이 4조를 어디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왔었던 롯데케미칼 공시죠. 사채권자 소집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사채권자 총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EBITDA over interest expense, 그러니까 현금 흐름 관점에서의 이자 보상 비율이죠. 이자 비용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현금 흐름 차원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비율이 5배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올해 롯데케미칼은 에비타가 거의 마이너스에 가깝게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EOD 사유가 발생을 해요. EOD가 이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를 해서 이 발생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대해서 불발생으로 간주하고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삭제를 자기가 맘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채권자들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조금 봐줄게, 우리도 어차피 돈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봐줄 수 있어 라고 양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19일 날 이 집회가 결론이 롯데케미칼이 바라는 대로 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정말로 롯데케미칼의 어떤 부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롯데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건설은 뭐 그래도 비상장사라서 당장 얽혀져 있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롯데건설 위에 뭐 호텔 롯데라든지 이런 주요 계열사들이 롯데건설을 지배를 하고 있죠. 자, 롯데건설부터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롯데그룹이 뭔가 이상하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롯데건설의 PF 사태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부채 총기 5조 9천억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 차입금이 한 1조 8천억, 그리고 장기 차입금하고 사채 포함해서 한 5, 6천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 2조 3, 4천억이라고 쳐볼까요? 2조 반올림해서 2조 4천억이라고 치겠습니다. 롯데건설이 재무상태표 차원에서 갚아야 되는 차입금은 2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보면 현금이 한 9천억 있고요. 매출 채권 받아올 수 있다라고 쳐주죠. 요거 2조 받아온다라고 칠게요. 이거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한 2조 9천억. 갚아야 되는 거는 2조 4천억. 그렇게 되면 한 5천억 정도가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남는다고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건설사 재무제표 분석할 때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항상 기억하시죠? 건설사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채 쪽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채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 기업들이 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건설사들은 시행사, PF 관련돼 가지고 연대보증이라든가 뭐 신용보강이라든가 뭐 책임준공 이런 확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내 재무상태표에 뜨지 않는 부채라고 하더라도 유사시에 내가 갚아야 되는, 우발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재무상태표상에서의 부채와 별도로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롯데건설의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발부채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부동산 PF 종합 요약표 되어 있으면서요. 너무 자세하게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드려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회사는 당분기 말 PF에 관련해서 총 반올림에서 5조에 해당하는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5천억의 현금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터진 부채는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는 5조까지도 우발부채가 터질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PF 관련된 부채가, 우발부채가 줄어든 것 자체는 칭찬할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사업장에서 한 10분의 1 정도에서 뭔가 현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게
롯데건설이 가지고 있는 감당 가용 가능한 5천억을 넘어서는 PF 문제가 생긴다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롯데건설도 아직까지는 위기로부터는 완벽하게 빠져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열사 메이저한 계열사 두 개를 봤습니다. 롯데케미칼하고 롯데건설을 봤고요. 얘네 두 개를 분석하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얘네가 자체적으로 위기를 탈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롯데케미칼 차원에서는 어렵겠죠. 그럼 롯데케미칼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친구를 봐야 되겠죠. 계열사가 어려워진다면 물론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주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혹시 롯데지주가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롯데지주의 재무상태표를 좀 가봤고요. 롯데지주를 연결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밑에 수많은 계열사들이 연결로 합해서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롯데지주가 진짜 롯데케미칼을 도와줄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를 보실 때에는 꼭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 지금 유동차입금이 한 2조 정도가 있고요. 밑에 조금 내려다 보면 비유동차입금, 장기차입금이 역시 한 1조 7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롯데지주가 본사 차원에서 자기네 계열사들을 합한 게 아니고 본사 차원에서 갚아야 되는 게 3조 8천억 정도 되는 부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랬을 때 롯데지주가 별도 관점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요. 현금 자체를 한 110억 정도 들고 있고요. 매출 채권 200억 들고 있고요. 기타 유동금융자산 요거 금융자산이라고 쳐주고요. 요거 5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6천억이 채 안 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당장 감당해야 하는 부채는 4조 가까이 되는데 물론 만기에 상관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 가용 가능한 현금은 잘 쳐줘봤자 6천억이 채 안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도 현금이 좀 빵꾸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롯데지주가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창출할 수 있는 현금으로 그걸 커버를 칠 수 있느냐. 롯데지주가 별도의 사업이 딱히 있지가 않는데 뭘로 커버를 하겠습니까? 계열사들로부터 들어오는 뭐 브랜드 사용료, 로열티, 뭐 자물료 이런 것들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지주도 지금 약간 큰일 났어요. 상장 기업인데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더 심각한 거죠. 그럼 한번 더 그 위로 올라가 보자는 겁니다. 자, 롯데지주가 어려우니까 우리 호텔 롯데가 한번 도와주지 않을까? 호텔 롯데는 찾아보니까 비상장사입니다. 호텔 롯데. 그래서 이 비상장사가 그래도 한국 시장 안에서는 한국의 기업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의 지주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지주 회사가 어떻게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회사도 별도 재무상태표를 한번 가봤습니다. 차입금이 7천억 정도 있고요. 유동성 사채 6천억. 합하면 1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다 보면 차입금이 또 1조. 그러면 2조 3천억이죠. 사채 2조 5천억. 더하면 4조 8천억. 반올림하면 한 5조 정도 됩니다. 호텔 롯데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채가 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직접 영위하는 사업도 있을 거니까 아마 조금 더 사업과 관련한 부채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조 8천억에 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금이 2,500억 있고요. 매출 채권 반올림하겠습니다. 그냥 1,000억 있어요. 878억. 그리고 기타 유동금융자산이 5,600억 있습니다. 합쳐서 잘 쳐줘봤자 한 1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1조인데 갚아야 되는 부채는 뭐 4조 8천억, 5조 가까이 된다는 거니까 호텔 롯데도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호텔 롯데 위에 뭐 일본 롯데홀딩스가 도와줄 거냐, 광윤사가 도와줄 거냐. 하지만 우리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실 오너일가들은 자기네들의 사재를 출연해서 이 회사들을 도와주거나 할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롯데 계열사들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악이라고 하면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진행을 한다던가 주요 계열사들을 매각을 해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유한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들을 뭐 재평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현금으로 차입금을 뭐 상환을 하거나 이런 구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뭐 뉴스를 찾아보고 리서치를 해보면서 느꼈었던 건 첫 번째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는 롯데 렌탈에 대한 매각인 것 같아요. 롯데 렌탈이 그래도 영업이익 1년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는 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롯데 렌탈을 파는 게 효율적인 선택인가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당장 롯데케미칼부터 살려야 되니까 롯데 렌탈에 대한 매각을 고민하는 게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타워를 담보로도 뭐 대출을 받거나 뭐 하는 거를 제가 최근에 뉴스로 확인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롯데타워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 토지와 부동산 건물들에 대해서 뭐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악으로 마지막에
쓸 수단이 아마 각 계열사들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폭락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재 차입금 위기를 막겠다는 거. 이게 세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로 보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롯데가 다른 수단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유상증자부터 할 정도로 양아치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답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에 하나 유상증자 공시가 롯데 계열사들에서 우르르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롯데그룹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시장에서 롯데그룹의 부도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막 진짜 곧 망한다라는 뉘앙스로 쓰는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게 롯데그룹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롯데그룹 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업이 갑자기 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도와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돈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기업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찌라시가 돌고 아직까지 부도가 확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곧 부도가 된다라는 뉘앙스로 기사를 쓰고 사람들이 그걸 퍼다 나르다 보면 부도가 안 날 수 있는, 그거를 잘 탈피할 수 있는 기업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정말 부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롯데그룹이 곧 망한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표현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시장 차원에서 너무 큰 기업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면 많은 분들의 피해를 입으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남기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